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3,300만 건 넘는 역대 최대 규모급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건데 쿠팡 측은 5달 동안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쿠팡 측은 고객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중 쿠팡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 조사에 최선으로 최대한 적절히 협조를 해서 이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쿠팡 계정은 3,370만 개,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에 해당합니다. 2011년 약 3,500만 명이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싸이월드 네이트 사례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개인정보 탈취는 쿠팡 서버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쿠팡은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 등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인지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 서버에 무단 접근이 있던 것은 올해 6월. 하지만 쿠팡은 지난 18일에야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습니다. 5달 동안 모르고 있던 건데 쿠팡 측은 기술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쿠팡에서 일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유출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 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조사와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 같은 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따로 취할 조치가 없다는 거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어젯밤부터 차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출을 인지한 즉시 당국에 신고했으며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 고객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도 저번에 유출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또 이렇게 큰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연락이 와서 걱정은 좀 되고 사용하는 걸 다시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추가적인 유출이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주민번호와 카드 앱으로 저장돼서 계속 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유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안 된 건지 그거 자체도 모르겠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상담을 할 수 없다라고. 지난 9월 해킹 사고가 알려진 롯데카드도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가 2주 뒤 카드 번호와 CBC 번호 등 민간 정보가 유출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쿠팡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등 단체 행동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와 보이스 피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쿠팡은 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가 인증을 2차례나 받았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는데 인증 제도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난 뒤 기업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깎아주는 사실상의 면피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쿠팡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을
2021년과 지난해 2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증을 받은 2021년에는 1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같은 해 11월에는 개인정보 13만 5천 건이 빠져나간 걸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2023년 12월에도 쿠팡은 2만 2천 명에 달하는 주문자 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 3,3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더하면 2차례 인증을 받은 뒤 총 4차례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인증을 받고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과 예스24, KT 등도 모두 인증을 보유한 곳이었습니다. 인증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받는다는 점입니다. 쿠팡은 지난 3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를 50% 감경받았습니다. 인증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게 아니라 사고 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사실상 면피용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은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을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피고 소인은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배후 해킹 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접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김건희 씨가 받는 이른바 3대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도이치, 건진, 명태균 의혹에 대한 구형량이 나오는데요. 내년 1월이면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 다음 날 김건희 씨를 불러서 귀금속 수수 의혹도 추가로 조사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의 최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은 진술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김건희 씨가 샤넬백 교환을 두고 건진하고 얘기를 했으니 건진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 겁니다. 유 전 행정관 증인 신문을 끝으로 이번 주 김건희 씨 재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특검 포토라인에 나타나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지 넉 달 만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의혹 전반을 묻는 건데 김 씨 측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측 금품 수수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주목됩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재판 도중 특검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고 건진도 물건이 건너갈 때마다 김건희 씨와 통화했다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측근들이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가운데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 다음 날 곧장 귀금속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서희건설 측이 건넸다고 자수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바쉐론 시계와 로봇계 수의 계약 사이 연관성이 조사 대상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탈헌법적이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추가 특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법원 조직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이 제일 먼저 내려지는 선고가 한덕수 피고에 대한 선고 아닙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적어도 이 전담 재판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3대 특검의 성과도 있었지만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 등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다며 추가로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수사 관련자들의 비협조 혹은 일부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계엄 이후 지난 1년을 내란을 정리했던 기간으로 규정하며 내란 종식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탈헌법적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인민 재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선 오늘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법사위 간사 선임 등 국민의힘의 3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강원도 집회에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지만 오늘도 내홍이 드러났습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단상에 오르자 강성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춘천 장외 집회에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사과를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조기 퇴진을 외쳤습니다. 12.3 계엄 사과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착수로 당 갈등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듯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하지만 분열은 금세 불거졌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입을 다물라며 공세를 펼쳤고 친한계 인사들이 등장할 땐 현장에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전날 대전 집회에서 팻말과 음료가 날아드는 거친 항의를 받았던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신뢰를 안 주는 겁니다. 오늘도 무대에 오르자마자 야유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참 많이 왔습니다. 강원도에 온 이유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부터 이틀간 수도권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과는커녕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될 정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예산을 어떻게 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하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마주 앉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던 악수도 안 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결이 간사 간에 접점을 좀 더 좁히고 난 다음에 한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커서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 쟁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1조 1,500억 원과 각종 정책펀드 3조 5,421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과 정부 예비비 4조 2천억 원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안 원안 사수를, 국민의힘은 일괄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지 않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 처리하면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은 의사일정 등의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처리 시한이 아직 이틀 남은 만큼 끝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1년 되는 날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담화가 총뿌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 담화에 이어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한 뒤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도로가 차들로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멈춘 차 일부에서는 불까지 났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 2대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국도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트랙터까지 차량 5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알티온이 트랙터를 추돌하고 트랙터를 스타렉스가 추돌하고 뒤따라서 링컨이 스타렉스를 추돌하고 레이가 링컨을 추돌. 트랙터를 몰던 7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로 불이 난 승용차 2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200여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송탄 졸음쉼터 인근에선 소렌토 SUV가 앞서가던 14톤 사료 운반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뒷좌석까지 심하게 구겨진 SUV가 사고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20대 남성 운전자를 비롯해 SUV에 탄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아닌 걸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선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전 8시 20분쯤엔 독도 동쪽 74km 바다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선원이 입에서 피를 흘린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해경은 2곳으로 각각 경비 함정을 보내 환자를 태운 뒤 헬기를 보내 환자를 다시 육지로 옮기는 릴레이 구급작전을 펼쳤습니다. 2 환자 모두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경찰이 16개월 영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구속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 온 몸에 난 피멍에도 부모들은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횡설수설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휘랑 기자입니다. 어두운 저녁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맨몸에 아기를 안고 다급히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의식이 없는 16개월 아기는 힘없이 축 처져 있습니다. 몸 곳곳에 피멍이 든 채 심장이 뛰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틀 뒤 20대 친모와 30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숨진 아기가 심각한 저체중 상태로 몸 곳곳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학대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도 질병이 아닌 외상성 쇼크가 숨진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7일 2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숨진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2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일 녹취록에선 친모가 제대로 신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친모는 아기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 밥을 먹다 뭐가 목에 걸린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119 대원이 아기가 열이 나느냐고 묻자 아니오라며 말을 더듬다 아기 소리가 난다는 말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집 주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등 주변 인물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홍콩 최악의 참사가 된 화재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한 대학생은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2019년 민주화 시위 때처럼 반정부 여론으로 번질까 강경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홍콩 현지 연결하죠. 자, 이도성 특파원,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체포할 수가 있습니까? 홍콩 당국은 선동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마일스 콴이라는 대학생입니다. 콴은 참사 직후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4대 요구 청원을 올리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민 주거부상과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공사 감독 시스템 조사, 정부 책임자 처벌 등이 담겼습니다. 이 경찰 당국은 관련 법과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콩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막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추모 열기가 반정부 여론으로 뒤바뀔까 우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최악의 화제로 대중 등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건데요.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세워진 국가안보공서는 성명을 통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분열과 대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참사를 이용하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참사 직후 현장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시켰는데요. 현장에는 임시 지휘소를 대신 세우고 전투복 차림의 경찰들이 24시간 순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실종자들이 남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길이 가장 거셌던 건물은 여전히 수색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사망자가 오늘까지 1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가 여전히 1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색 범위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 피해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유가족들이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도 현장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k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타이포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지목해서 군사작전을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공을 폐쇄하는 건 본격적인 공습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데 베네수엘라 근처에는 미 항공모함도 배치됐습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해상작전에 이은 본격적인 지상작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And we'll be starting to stop them by land also. The land is easier, but that's going to start very soon. We warn them, stop sending poison to our country. 현재 베네수엘라 인근에는 미 항공모함이 배치돼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베네수엘라 군사기지와 마약 생산기지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경고에 베네수엘라는 주권을 침해하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patria reclama nuestro mayor esfuerzo y sacrificio. Y con Bolívar vengo a decir que si la patria reclama, la patria tendrá nuestra vida si es necesario. 그러나 실전 경험 없이 수십 년 묵은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한 베네수엘라군이 미군에 맞서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경고가 사실상 항복을 강요하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Leave the regime now and perhaps dictate some terms that are somewhat agreeable, or there will be a full-scale military operation to unseat you. 외신들은 트럼프의 압박이 마약 차단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을 통제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1년을 지켜본 서해가 김병기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가 2500년 전 공자와 그 제자들이 바라본 세상과 닮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붓글씨로 풀어낸 이야기를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잡은 이의 온 마음이 모여야만 제대로 움직이는 붓끝. 되돌아갈 수도 고쳤을 수도 없이 단 한 번의 획만 허락된 순간의 예술이 흰 화선지 위에 입혀집니다.
논어 구절을 들춰 붓글씨로 담은 뒤 실태의 언어로 풀어온 서예가 김병기 교수는 내란 사태를 겪은 지난 1년 동안 2500년 전 논어 속 한탄이 유독 생생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말들이 많으니까요. 당시에도 춘추 전국시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을 주도하거나 연루된 자들이 최근 재판에서 벌이는 행태를 두고선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지 묻자 곧바로 붓을 잡더니 이 글귀를 전합니다. 나는 잘못 없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변명, 핑계 이런 모습을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 소인배 할래? 꼭 이렇게 나무랄 것 같아요. 공자가 이 말도 보탤 것 같다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남 탓만 하고 사는 사람은 이효들이 용량도 못 되는 그런 소인이다. 정신 차리거라. 오로지 내 욕심 이것만 챙기는 사람을. 혼란을 추스르느라 고단한 1년을 견딘 시민들에겐 이 글귀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다가오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국민들 마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사나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들은 보다 따뜻한 바람으로 국민들을 감싸려는 노력을 하고 국민들은 그 바람에 그냥 안겨서 2년 넘는 연재적 업무를 최근 책으로 엮은 데 이어 논어 외에 다른 창작물도 모아 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이룬 자기 수련을 한순간 붓끝에 펼쳐내는 서예. 휩쓸리기 쉬운 지금 시대를 버틸 그 단단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수양을 해서 새로운 나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우아함을 회복하는 것. 보다 진지한 삶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서예의 연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JTBC 강나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소도시에서 가족 행사를 하다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4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던 파티장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총기를 난사해 다수가 희생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인물을 노린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범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부 기자들에게 멍청이, 돼지 같은 거친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백악관이 이번엔 홈페이지에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지목하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와 CBS 뉴스를 비롯한 3곳을 이번 주에 미디어 범죄자로 지목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언론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을 부추긴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걸 불법 명령을 내린 걸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페이지의 수치의 전당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CBS 등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긴 가죽 코트 차림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레드카펫 위를 걷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주애는 김 위원장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열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군엔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거라고 밝혔는데 미군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의 샛별 4형과 샛별 9형 등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벼랑 끝에 섰던 디펜딩 챔피언 프로축구 울산 HD가 가까스로 K리그 1부에 남게 됐습니다. 울산은 오늘 열린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졌지만 수원FC가 광주에 지는 바람에 승점상 9위를 지켰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은 신태용 전 감독과의 불화설도 언급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훈련과 시합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12위 수원FC와 11위 제주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남은 가운데 꼴찌가 된 대구는 10년 만에 2부로 강등됐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연속 인터뷰. 오늘은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10년 넘게 추진해오던 광주 민간 군 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문제가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답보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광주광역시와 무안군이
서로 이제 대화가 좀 안 될 정도로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을 지난 7월 달에 하면서 6자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천명하신 이후로 이제 많은 급물살을 타면서 여론도 많이 지금 호전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남도지사,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장, 모항군수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님 이렇게 해서 사자가 모여서 회동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얽혔던 문제를 한꺼번에 한번 흥규물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이 막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순간에 다다랐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세 가지가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 이전인데 광주 군공항 이전을 무항공항의 KTX 역사가 완공되는 2027년까지는 예를 들면은 민간공항을 이전해 주세요. 하는 게 이제 무항군의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광주광역시하고 서로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무항군에서 예를 들면은 1조 원 지원 약속을 받았거든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무한의 국가 산단을 하고 또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로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되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6자 TF를 12월 달에 열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오픈 AI와 SK가 전남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지로 선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제 AI 시대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전력을 뭘로 감당할 거냐 이건데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겠다. 블랙록에서 그렇게 발표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또 땅도 넓은 땅이 있죠. 또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런 용수도 풍부하고 또 바닷가일수록 좋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제 온수가 배출될 때 처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을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해남 솔라시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삼성하고 삼성 또 KT 뭐 카카오 이런 데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전라남도 솔라시도가 선택이 돼가지고 지금 과기부에 마지막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이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전남도는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거든요. 이건 특별한 좀 비결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전남은 서울에서 멀거든요. 근데 합계 출산율이 사실은 서울에서 먼 지역은 아무래도 좀 생활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동기가 더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군 단위에서도 출산 장려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은 출생 기본 소득. 그래서 1세의 어린이들 태어난 신생아 0세가 지나면 1세가 되면은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전라남도가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매월 20만 원씩 18년간 지급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이제 통상 3학년 때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특히 이제 임산부들 이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태어나서 저희들이 자격이 요건이 되잖아요. 전라남도면 98% 정도가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 형이거든요. 국가도 20만 원을 추가해 주세요.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 요인 때문에 출생을 하고 안 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출산을 했을 때 실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근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모레는 더 추워져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영하권 날씨를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